7박 8일간의 미국 알래스카 크루즈 여정에 대한 영상입니다. 수많은 크루즈 브랜드 중에서 열심히 고민하다가 원하는 일정과 여정이 있는 노르웨이지안 블리스로 여행했고요. 시애틀 출발 도착이에요. 방은 발코니 스위트룸으로 예약했고요. 스페셜티 레스토랑 3곳을 포함해서 컴플리멘터리 레스토랑도 모두 이용했습니다. 크루즈 여행이 처음이라서 크루즈 관련 동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준비했어요. 음식이 안 맞을지 몰라서 걱정했는데 컴플리멘터리 식당도 음식이 괜찮았고 무엇보다 미국 현지 음식 수준보다 짜지 않아서 무난하게 8일 동안 식사했습니다. 크루즈 노선에 따라서 술 반입 정책이 다르지만 제가 탄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는 알코올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크루즈 내에 있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알코올료도 하선하는 전날 받을 수 있습니다. 크루즈에서 술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음료 패키지를 미리 구입하신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성인 기준으로 한 방을 쓰는 일행이면 모두 신청을 해야 해요. 그 밖에도 다양한 옵션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데 와이파이는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와이파이라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가격에 비해서 속도도 느리고 제약이 많아서 사용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또 다양한 미식 경험을 하고 싶은 분이 아니라면 추가 요금이 붙는 레스토랑은 꼭 구입하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다양한 컴플리멘터리 레스토랑에서 매일 메뉴가 조금씩 다르게 제공돼요. 이 부분은 컴플리멘터리 레스토랑을 일단 경험해 보시고 배에서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루즈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익스컬전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미리 구매하시면 안전하고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날씨 변덕이 심한 알래스카 크루즈인 경우에는 날씨 상황을 보고 현지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같은 활동이어도 현지 구매는 거의 30% 이상 저렴한 경우도 있을 정도예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7박 8일 크루즈 일정에 대해서 배를 타기 전부터 내리기까지 총 9일간으로 구성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에는 크루즈를 탈 때 알아두시면 유용한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루즈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는 간접 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전날 시애틀에 도착해서 바로 호텔로 갔어요. 워터프런트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이전에 시애틀 왔을 때에도 이용했는데요. 그때도 만족도가 높아서 재방문하고 싶기도 했지만 호텔 위치가 다음날 출발하는 크루즈 선착장에 도보 3분 거리예요. 2차선 횡단보도만 건너면 거의 바로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호텔을 이용했고 이 호텔에 대한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자세한 안내 영상은 지금 영상 우측 상단에 있는 카드를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호텔 체크인 하면서 웰컴 초콜릿도 한 박스 받았어요. 해가 늦게 지는 계절이라서 호텔 라운지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워터프런트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호텔 바로 앞에 워터프런트 무료 셔틀도 있으니까 시간이 맞으면 이 셔틀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걸어갔는데요. 걸어서도 퍼블릭 마켓까지 15분이면 충분한 거리예요. 다음날 크루즈를 탈 곳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퍼블릭 마켓 쪽으로 걸었습니다. 워터프런트도 정비공사가 끝나서 작년에 왔을 때보다 더 쾌적해졌어요. 늦은 시간이라서 마켓 바로 앞에 있는 스타벅스 1호점도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더라고요. 다른 가게는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한적하게 돌아보기는 좋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호텔 방에서 오늘 탈 크루즈가 정박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총 높이 20층 구조의 배라서 클 거라고는 상상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더라고요. 좀 신나기도 하고 그래서 세수도 안 하고 바로 나가서 배를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그리고 커피를 사러 워터프론트 쪽으로 갔습니다. 어제 저녁보다 훨씬 활기찬 마켓의 풍경을 구경하고 천천히 호텔로 돌아와서 체크아웃도 하고 풍선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체크인하러 갔습니다. 저는 시애틀 구경보다는 배에 빨리 타고 싶어서 가장 이른 시간에 예약했는데 오전에 시애틀 관광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가장 늦은 시간으로 예약하고 싶으실 텐데요. 늦은 시간대의 체크인은 빨리 마감되니까 서둘러서 예약하세요. 먼저 짐 맡기는 곳에서 짐을 보내야 돼요. 미리 집으로 배송된 짐표를 붙인 상태면 바로 짐을 받아주고 짐표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수화물표를 발급받고 나서 짐을 보내야 해요. 짐은 먼저 보내고 홀가분하게 체크인 수속을 하러 가시면 됩니다. 사람은 많은 편이지만 수속도 빠르게 이루어져요. 예약 관련 서류와 신분증은 꼭 지참하고 있어야 해요. 이때 미리 보내는 짐에 넣어서 다시 찾으러 가는 사람도 있다고 조심하라고 이메일도 몇 번 오더라고요. 미국 여권인지 외국 여권인지에 따라서 수속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저는 대한민국 여권이어서 외국 여권 쪽에서 수속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쪽이 수속이 빨리 끝나더라고요. 이날 아침에 이전 손님이 내리고 방을 정비하는 시간이라서 배에 타도 바로 방이 준비되는 건 아니지만 방이 준비될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점심부터 먹었어요. 오픈되어 있는 레스토랑 중에서 세이버와 테이스트는 마주보고 있는 레스토랑으로 메뉴는 같습니다. 원하는 풍경 쪽으로 선택해서 가시면 돼요. 저는 해안 쪽이 보이는 세이버를 갔습니다. 시애틀 전경을 보면서 식사하고 싶은 분들은 테이스트로 가시면 돼요. 음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메뉴는 컴플리멘터리라서 원하시는 대로 시키시면 되는데요. 저는 샐러드로 시작해서 디저트까지 다 챙겨 먹었어요. 제가 음식이 그다지 까다롭지 않아서 누군가의 기준이 되어드릴 순 없지만 일단 모든 음식이 간이 세지 않은 편이라서 안심했습니다. 이후에 먹은 대부분의 음식이 다 간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분들은 음식 나오자마자 냅다 소금부터 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였어요. 밥을 먹고는 이 배에서 가장 기대하던 옵저베이션 라운지를 둘러봤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식사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뷔페 레스토랑인 가든 카페도 구경했어요. 이 가든 카페에 아이스크림이 맛있다고 해서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제 입맛에는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요. 바깥쪽으로 나가 보니까 이미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날 빠르게 배의 구조를 파악해 두려고 부지런히 돌아다녔어요. 엘리베이터 위치와 계단의 위치, 그리고 어떻게 이동하면 가장 편할지도 알아두시면 7박 8일 동안의 생활이 편해지실 겁니다. 그리고 방이 준비되는 대로 안내 방송이 나오니까 안내 방송에도 귀를 기울이세요. 저는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방이 준비돼서 오후 2시가 되기 전에 방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가 받은 방은 10층이고 배의 중앙 부분이에요. 엘리베이터 이용이 필수이신 분들은 엘리베이터가 가까운 쪽 방을 선택하시면 좋지만 계단 이용이 가능하시다면 중앙 부분이 조용하고 좋으실 거예요. 아직 짐은 도착하지 않아서 방만 둘러보고 나왔는데요.
발코니 스위트룸이지만 방이 별도로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들어가면 바로 욕실이 있고 안쪽으로 침대와 소파가 있어요. 선두를 바라보고 왼쪽 편에 있는 방이에요. 숙박 인원은 4인까지 가능한 방이고 소파가 있는 자리에 2층 침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TV가 있는데 채널은 뉴스와 스포츠, 드라마 정도로 배에 대한 안내 채널을 제외하고는 10개 정도의 채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방에 구석구석 수납이 정말 요긴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2명의 7박 8일 짐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파 아래쪽에도 넉넉한 수납이 있고 테이블 아래쪽과 침대 사이드 테이블 아래쪽도 수납이 깨알같이 들어가 있어요. 역시 옷장도 작지 않고 욕실에도 구석구석 수납이 가능합니다. 욕실은 욕조 없이 샤워 부스만 있고 세면대가 엄청 크고 수도꼭지가 2개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욕실이 좁아서 2명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건 어려운 구조예요. 온수도 잘 나오고 수압도 아주 좋았어요. 발코니 스위트 특전으로 웰컴 와인과 2, 3일에 한 번씩 스낵을 갖다 줘요. 리뉴얼한 지 얼마 안 된 크루즈라서 전기 콘센트도 여유 있게 갖춰져 있습니다. 냉장고 미니바에는 최소한의 것들만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 아래쪽으로 드라이어가 있고 침대 사이드에 USB도 있어서 전자기기 충전은 불편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룸투어를 간단하게 마치고 다시 옵저베이션 라운지로 가서 오후 4시 정시에 배가 출발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후에 방으로 돌아오니 짐이 와 있더라고요. 짐 정리를 마치니 저녁 식사 예약 시간이 되었어요. 첫날 저녁은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 비스트로로 예약했습니다. 이곳은 1인당 60불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드레스 코드는 엄격하지는 않지만 적당히 예의를 차려달라는 정도더라고요. 여기에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건 에피타이저로 시킨 비프 타르타르였습니다. 모든 포션이 크지 않아서 저는 좋았는데요. 양이 좀 부족하다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 후에는 배에 있는 쇼핑몰과 카지노에서 시간을 좀 보내다가 저녁 9시가 넘으니 노을이 지기 시작해서 가든 카페에 가서 차를 한잔 하면서 노을을 구경했어요. 밤 10시가 넘어도 완전히 어두워지지는 않더라고요. 역시 저녁 식사가 양이 많지 않았어서 야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로컬바는 종일 서빙을 하는 곳이라서 야식이 필요한 분들은 여기로 가시면 돼요. 음료를 제외하고는 컴플리멘터리 식당입니다. 샐러드와 파딩을 시켰는데요. 이 윙은 맥주 안주라서 그런지 짜서 거의 못 먹었어요. 두 번째 날 아침은 뷔페 레스토랑인 가든 카페에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차만 한 잔 마시고 전날 야식을 먹었던 로컬바로 가서 오믈렛과 과일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2일차는 기항지 없이 종일 바다항해 일정이에요. 하루 종일 각종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망설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직 둘러보지 못한 곳을 좀 더 돌아다녔어요. 6층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시면 해수면과 가까운 풍경을 보면서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에 바버샵과 미용실이 있는데요. 저는 누가 배에서 머리를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갈 때마다 손님이 꼭 있어요. 그리고 의무실도 있는데요. 진료 시간도 한정적이고 진료비가 미국 본토보다 비싸다고 해요. 상비약은 챙겨가시고 배에 약 자동 판매기도 있고 판매 가격도 일반 매장과 크게 차이 없더라고요.
7층에 미니 볼링장도 있어요. 야외로 나가면 다이나믹한 워터 슬라이드도 있고 19층과 20층에 걸쳐서 고카트 트랙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꼭 해보려고 헬멧 안쪽에 쓰는 풀페이스 마스크도 아마존에서 주문해서 들고 갔는데요. 결국 다른 일정과 날씨에 밀려서 못 탔어요. 또 미니 골프 코스도 있고요. 선미 쪽에는 성인 전용 데크가 있어요. 여기 바도 있고 온스풀도 있어서 온스풀에 들어가서 한잔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때 마침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옵저베이션 라운지로 가서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때만 가끔 오픈하는 아메리칸 다인즈에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여기는 매일 오픈하는 게 아니라서 오픈하는 날이 되면 사람들이 엄청 몰려요. 저도 대기표를 받고 30분 정도 지나서 입장했습니다. 이곳은 햄버거가 메인이에요. 미디엄 웰던으로 나오는 패티가 깜짝 놀랄 만큼 맛있는데요. 맛에 기복이 좀 있는 편이라서 두 번째 갔을 때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필요한 소스는 요청하면 대부분 갖다 주더라고요. 그리고 디저트 메뉴에 있는 당근 케이크는 추천 메뉴라서 시켰는데 저는 여기에 이 당근 케이크 때문에라도 또 가고 싶을 정도예요. 점심을 먹고는 야심차게 피트니스 센터로 갔습니다. 평소보다 좀 기름지게 먹게 되니까 운동도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운동복도 잔뜩 챙겨갔는데요. 이날이 처음이자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방에 가면 다음날 프로그램과 주요 안내사항들이 와 있는데요. 이건 크루즈 앱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앱을 꼭 깔아두세요. 각종 예약도 앱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노란 고무 오리 인형은 크루들이 배 여기저기에 놓아두는 깜짝 선물이에요. 저는 두 번째 날 복도 손잡이에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저녁에는 크루즈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 중에서 아이콘스라는 공연을 보러 갔어요. 공연 중에는 예약이 필수인 공연도 있으니까 보고 싶은 공연을 미리 체크해서 예약을 해 두셔야 돼요. 세 번째 날에는 첫 번째 알래스카의 기항지인 시트카에 도착했습니다. 이날부터 미국 태평양 시간과 시차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꼭 시간을 체크하셔야 돼요. 방뿐만 아니라 크루즈 곳곳에도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뷔페 레스토랑인 가든 카페에서 아침을 먹는 날은 항상 이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오믈렛을 먹었는데요. 오믈렛 스테이션을 4곳 정도 운영하니까 줄이 가장 짧은 곳을 찾아서 가세요. 시트카 다운타운까지는 현지에서 무료로 운행하는 셔틀을 타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예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약을 못 하셔도 타실 수는 있는데 후순위로 밀리더라고요. 기항지 하선하시는 거는 크루즈 카드로 체크만 하시면 돼서 사람이 너무 몰리는 시간만 피하시면 바로바로 나가실 수 있어요. 이날 내릴 때만 해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약간 더울 정도였어요. 셔틀 타는 줄은 긴 편이지만 운행하는 버스가 끊임없이 들어와서 줄이 정말 금방 줄어들어요. 셔틀에서도 팁을 줄 수 있으니까 팁을 주고 싶은 분들은 잔돈을 갖고 다니시거나 현금을 안 쓰시는 분은 벤모를 사용해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시트카는 작은 동네라서 링컨 스트리트를 중심으로 20-30분 정도면 다운타운을 다 둘러보실 수 있긴 한데요. 예쁜 소품을 파는 가게들도 있어서 한번 들어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하게 되더라고요. 1시간쯤 동네 구석구석 산책을 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급하게 셔틀을 타고 배로 돌아왔어요. 우산을 챙겨 갔는데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더 이상 밖에서 돌아다니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급격하게 추워져서 챙겨간 옷을 껴입어야 할 정도로 기온이 떨어지더라고요. 배에 좀 일찍 돌아와서 따뜻한 차를 마시러 가든 카페에 갔습니다. 그런데 또 금방 해가 나는 거예요. 진짜 종잡을 수 없는 날씨더라고요. 다시 하선하기에는 좀 애매한 시간이라서 워터프런트 데크에 나가서 산책하는 걸로 대신했습니다. 이날 시트카를 출발할 때까지 해가 쨍쨍했어요. 방에 돌아오니까 마지막 기항지인 캐나다에 내릴 때 필요한 세관 서류가 와 있었어요. 꼭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캐나다에서 내리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이날 저녁에는 업차지가 붙는 테판야끼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1인당 60불의 추가 요금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음식의 맛을 위해 가는 분들께는 비추천이고요. 철판 요리 쇼를 보러 가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셰프가 쇼에 집중해서 그런지 음식의 간이나 익힘 정도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워터프런트 데크에 나가서 노을을 보면서 배를 몇 바퀴 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발코니 스위트 특전인 무료 세탁 서비스를 보냈는데요. 저렇게 큰 종이 봉투에 가득 차게 일반 세탁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특전 중에서 제일 좋은 서비스가 이 무료 세탁이었습니다. 여행이 길어지면 세탁 서비스 받는 게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번째 날은 알래스카의 두 번째 기항지인 알래스카의 주도인 주노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알래스카 느낌이 팍팍 나더라고요. 배에서 내릴 때는 크루들이 텐션 올려주는 춤도 춰주고 신나게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다운타운까지는 현지에서 무료로 운행하는 셔틀을 타시면 되고요. 이건 예약이 필요 없어요. 버스가 끊임없이 들어와서 바로바로 타실 수 있습니다. 기항지에서의 현지 활동을 배에서 예약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배에서 아무것도 예약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알래스카는 날씨 변화가 심해서 그때그때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고 무엇보다 현지에서 똑같은 구성의 상품을 3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날 주노에서 맨덴홀 빙하 투어를 하려고 알아봤는데 배에서는 1인당 100불이 넘던 상품이 현지에서는 70불 정도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고 편하게 현지 활동을 예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크루즈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어버스를 타고 가면서 다운타운에 대한 가이드도 듣고 다운타운을 벗어나면서 독수리 서식지도 지나가는데요. 이때 독수리가 나무에 열린 것 같은 장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버스 기사님 말씀으로는 주노에 이렇게 날씨가 맑은 날이 1년에 3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늘이 그날이라고 정말 운이 좋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날이 되면은 주노 시민들은 일 안 하고 다들 햇볕 쬐러 나와 있다고 해요. 맨덴홀 호수에서 빙하를 보는 코스는 두 곳으로 나누어지는데요. 2시간 정도면 이 두 포인트를 모두 둘러보고 사진도 찍고 비지터 센터도 둘러볼 수 있는 규모입니다. 걷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 비지터 센터에서만 봐도 멋진 빙하와 너겟 폭포를 감상할 수 있으니까 비지터 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돌아가는 버스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시간에 꼭 맞게 도착해서 먼저 기다리세요. 제가 탄 버스도 한 명이 덜 왔는데 크루즈 고객들이 대부분이라서 기다려주지 못하고 출발하더라고요. 다시 다운타운으로 돌아와서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에 셔틀을 내린 곳에서 다시 타면 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배에 돌아오니까 옵저베이션 라운지의 의자 배치가 소이어 빙하 투어용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선두에 있는 자리로 몰리는 투어라서 미리 이렇게 배치해 두더라고요. 좋은 자리에서 보고 싶으시다면 이때 자리를 선점하세요. 이날 점심은 서빙 레스토랑인 테이스트로 갔습니다. 여기도 첫날 갔던 세이버와 마찬가지로 음료를 제외한 모든 메뉴가 컴플리멘터리예요. 메뉴는 매일 바뀌니까 먼저 메뉴를 체크해 보시고 가세요. 주노는 대부분의 알래스카 크루즈가 기항하는 곳이라서 여러 크루즈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어요. 이번 크루즈를 예약하기 전에 고민했던 다른 회사의 배들도 볼 수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저것도 타봐야겠다, 이것도 타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날 오후는 알래스카 크루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소이어 글래시어 투어를 하는 날입니다. 대형 크루즈가 접근할 수 있는 빙하라서 많은 크루즈들이 이 코스를 들르는데요. 날씨에 따라서는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날은 날씨가 좋아서 무사히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방에 있는 발코니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웬만하시면 다양한 각도를 즐길 수 있는 공용 공간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가든 카페의 선두 부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간중간 유빙에서 놀고 있는 물개나 해달을 볼 수 있어서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날 저녁에는 스탠딩 코미디 쇼를 보러 갔어요. 2명의 코미디언이 나왔는데요. 완벽하게 이해는 못해도 분위기만으로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가벼운 스타일의 쇼도 있어서 좋더라고요. 이럴 때 아니면 스탠딩 코미디를 도전해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본 건데 재미있어서 다음 공연 일정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5번째 날은 알래스카 아이시 스트레이트 포인트 후나에 기항하는 날입니다. 날씨가 맑지는 않았지만 비가 안 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어서 비가 오기 전에 둘러보려고 서둘러 내렸습니다. 여기는 2가지 곤돌라가 있는데요. 빨간 곤돌라는 짚라인을 타는 곳으로 가는 유료 곤돌라고 또 하나는 쇼핑몰과 식당가가 있는 곳으로 가는 무료 곤돌라예요. 곤돌라를 타기 전에 있는 관광 안내소는 와이파이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이 그립던 분들은 이곳을 잘 활용하세요. 저는 섬내에서 제공하는 스타링크 인터넷을 구입해서 사용했는데요. 느리기도 하고 제약도 많아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밀렸던 인터넷을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녹색 곤돌라를 타고 10분 남짓 가면 쇼핑몰에 도착하는데요. 사고 싶은 게 한가득 있는 곳이에요. 제가 기념품에 혹해서 지르는 편은 아닌데요. 여기에서는 몇 번 흔들렸어요. 이 옆쪽으로는 1시간짜리 트레일 코스가 있어서 가보려고 했는데 이때 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거 아니다 싶어서 곤돌라를 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저는 배로 일찌감치 돌아와서 배 안에서 비 오는 거 구경하다가 점심을 먹으러 아메리칸 다인즈로 갔습니다. 이날은 햄버거 패티가 좀 퍽퍽하게 나와서 조금 실망스러운 날이었어요. 이 날이 아메리칸 다인즈를 간 마지막 날입니다.
이 먹다가 남기고 가든 카페로 가서 다른 걸 좀 더 먹어볼까 했는데요. 이 갑자기 사람들이 고래다 고래 고래 하면서 소리치는 게 들려서 창가로 가보니까 배 근처에서 고래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이 카메라에는 이렇게밖에 안 담겼지만 실제로는 진짜 가깝게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이 동물원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크루즈에서 고래를 몇 번 보긴 했는데 카메라에 제대로 담은 건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그 후에도 방에 돌아와서 고래를 보고 싶어서 발코니에서 찾아봤는데요. 이 고래는 안 보이고 물개랑 바다사자만 종종 봤습니다. 크루즈 바에는 무알콜 맥주와 와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술 안 드시는 분들도 즐기실 수 있겠더라고요. 저녁에는 메인 다이닝인 맨하튼으로 갔습니다. 여기도 음료를 제외하고는 모든 메뉴가 컴플리멘터리예요. 메뉴는 매일 달라지니까 미리 확인하시고 가세요. 저는 이날 감자 뇨끼가 나와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날 저녁은 뮤지컬 저지보이스 공연을 예약한 날이었습니다. 공연 후에는 옵저베이션 라운지에서 노을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여섯 번째 날은 알래스카의 마지막 기항지인 캐치칸에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역시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항지에 들어와 있었고요. 별다른 현지 활동을 예약하지 않아서 여유있게 아침을 먹고 하선했습니다. 같은 선박장에 럭셔리 메가요트인 리비에라도 들어와 있어서 한참 구경했어요. 크루즈 라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제가 탄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는 하선하면 이곳도 현지에서 운행하는 다운타운행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다운타운까지 이동하게 되는데요. 셔틀 타는 터미널 자체가 기념품을 파는 큰 상점처럼 운영되고 있어요. 이곳은 미국에서도 벌목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에 관한 다양한 흔적을 볼 수도 있고 럼버잭 쇼를 볼 수도 있는 곳이 있어요. 워낙 많은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어서 줄을 서도 금방금방 승차할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고 내리는 곳 근처에 다시 돌아가는 셔틀을 타는 곳도 있으니까 미리 파악해 두시고 다운타운 관광을 시작하세요. 다운타운에 가까운 선박장에도 다양한 크루즈들이 기항해 있는데요. 배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한 곳입니다. 알래스카 크루즈를 알아볼 때 고민했던 배들도 여기에서 많이 봤어요. 다운타운은 거의 기념품점과 식당이 대부분이고요.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규모예요. 캐치카는 작은 마을인데 크루즈가 들어오는 시즌이 되면 수요가 넘쳐서 이 시즌만 외지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로 운영이 된다고 해요. 다운타운의 투어리스트 센터를 중심으로 돌아보시면 되는데요. 이곳에 공중 화장실도 깨끗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들러보세요. 세먼 랜딩 마켓은 다양한 식당과 상점이 입점해 있는 작은 몰인데요. 여기 실내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에서 답답했던 와이파이에 대한 갈증을 잠깐 해소했습니다. 셔틀을 타러 돌아오는 길에 이 동네 명물인 도넛 가게 젤리피쉬 도넛을 지나갔는데요. 이날도 역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다운타운 상점에서 기념품을 다 못 사셨다면 셔틀버스를 내려서 크루즈로 이어지는 터미널에서 구매하세요. 이곳이 알래스카 땅에서 사는 마지막 알래스카 기념품점입니다. 셔틀을 내리면서부터 또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해서 서둘러서 크루즈로 돌아왔습니다. 옵저베이션 라운지에서 비 구경하면서 따뜻한 차 한잔하고
점심시간이 돼서 뷔페 레스토랑 가든 카페에 가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요. 마지막 기항지인 만큼 사람들이 거의 배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집에서 하기 번거로운 그릴드 베지터블과 감자 뇨끼 그리고 햄으로 시작해서 마무리는 녹차 디저트를 먹었어요. 제가 요즘 빠져있는 게 이 녹차 디저트에 말차가루를 뿌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차가루를 들고 다녀요. 녹차 디저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크루즈가 알래스카 마지막 기항지를 빠져나가는 걸 구경하다 보니까 어느새 식당도 사람들로 꽉 차 있더라고요. 방에 돌아오니까 며칠 전에 보낸 세탁물이 돌아와 있었어요. 그리고 하선에 대비해서 짐을 보내는 것에 관련한 서류와 시간 변경선에 대한 안내가 와 있었어요. 진짜 이제 여정이 끝나는구나 싶어지더라고요. 짐을 보내는 방법에 따라서 짐표와 하선 시간이 달라지는데요. 각각 해당하는 시간에 맞는 짐표를 붙여서 하선 전날, 저녁까지 방 앞에 내놓으시면 돼요. 저는 알래스카 에어라인을 이용해서 집으로 가는 일정이라서 비행기까지 바로 짐을 실어주는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걸 이용하시면 추가 요금 없이 제 짐이 방 앞에서 비행기까지 바로 실리니까 해당 서비스가 제휴되어 있는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서비스를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포트발레 레벨이라서 하선도 우선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오후에도 선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액티비티에 들러봤습니다.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본 액티비티도 있었는데요. 다음에 탈 때는 좀 더 시간표를 잘 짜서 더 열심히 참여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이날도 저의 최애 공간인 워터프런트 데크를 몇 바퀴 돌면서 바다 구경을 하다가 비틀즈의 첫 데뷔 무대였던 더 캐번클럽을 모티브로 한 캐번클럽에서 크루즈 밴드의 비틀즈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이 공연 강추예요. 밴드 실력도 좋지만 무엇보다 분위기가 진짜 좋아요. 일찍 가지 않으시면 서서 볼 수밖에 없긴 한데 그것마저도 좋았습니다. 그 밖에도 좋은 공연들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러 다녔어요. 이날 저녁에는 캘그니 스테이크하우스를 예약했습니다. 이곳은 인당 60불의 업차지가 붙는 스페셜티 레스토랑이에요. 새우 요리와 안심 스테이크를 시켰고요. 그리고 사이드는 몇 개든 추가로 주문해도 되니까 먹고 싶은 게 있다면 여유 있게 주문하세요. 고기는 미디엄 레어로 주문했고요. 소스가 필요하면 따로 갖다 주니까 이것도 맛보고 싶은 소스는 여러 가지 주문할 수 있어요. 저희가 시킨 사이드는 리조또, 버섯 요리, 크림 시금치 요리, 그리고 감자 요리였는데요. 하나같이 모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트러플 매시드 포테이토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여기는 특히 디저트가 유명한데요. 크림 브릴레와 초콜릿 케이크를 시켜서 쉐어했어요. 초콜릿 케이크는 양이 많아서 남겼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맛이에요. 밤 10시가 다 되어서 해가 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날 알래스카 여정의 마지막 노을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일곱 번째 날은 알래스카에서 캐나다로 향하는 여정이에요. 아침 식사는 옵저베이션 라운지에서 간단하게 먹고 저녁에 마지막 기항지인 캐나다 빅토리아에 도착할 때까지 배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크루즈 안에는 곳곳에서 전문 사진가가 사진을 찍어주는데요. 이때 찍은 사진은 포토갤러리에서 결제하면 구매하실 수 있어요. 배 모형이 있는 곳은 늘 사람들이 많아서 제대로 못 봤는데 이날은 마침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도 구경했습니다. 점심은 세이버와 테이스트 그리고 맨하튼 레스토랑의 메뉴를 확인했는데요. 그다지 마음에 드는 메뉴가 없어서 결국 뷔페 레스토랑인 가든 카페로 갔습니다.
이곳의 아이스크림이 대단히 맛있는 건 아닌데요. 항상 줄을 서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곳 아이스크림 중에서 녹차 맛 아이스크림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풀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 있는 무대에서 크루즈 밴드 공연이 있어서 크루즈의 마지막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 길이 고래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서 여기저기서 고래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배에서 안내해 주기도 하는데 이 구간은 고래가 너무 자주 나타나서 그런지 따로 방송도 안 나오더라고요. 카메라에 담기는 좀 힘들었지만 고래가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고래 고래 하면서 소리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키즈클럽도 둘러봤습니다. 연령별로 3가지의 키즈클럽이 있고 게임룸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한 번도 내려와 본 적이 없어서 이날 처음으로 봤는데요. 키즈클럽은 이때가 이용하는 시간대가 아닌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특히 티네이저 대상의 앙뚜라지는 늦은 시간에만 오픈하고 이날은 밤늦게 파티도 한다고 공고가 붙어 있었는데요. 이 또래의 아이들이 몰려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크루즈에서도 이런 클럽을 통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마지막 기항지인 캐나다 빅토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내리기 전에 다음날 비행기로 보낼 짐을 미리 복도에 내놓고 나갔어요. 마지막 기항지는 저녁에 도착해서 늦은 밤에 돌아오는 스케줄이다 보니까 내리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몰리더라고요. 익스컬전을 신청한 사람들은 우선 하선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후순위로 하선하는데요. 일단 하선이 시작되면 금방금방 줄이 줄어드니까 미리부터 줄을 서 있을 필요 없이 주변에 계시다가 내리기 시작하면 줄을 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다양한 크루즈 회사의 선박이 전박해 있고요. 다운타운까지 가는 셔틀과 택시, 그리고 마차와 인력거까지 복잡한 기항지였어요. 천천히 걸으면서 동네를 구경하시려면 다운타운까지는 도보로 30분 정도니까 걸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걸어가면서 피셔맨 앞도 잠깐 들렀어요. 이미 늦은 시간이라 영업이 끝난 가게가 대부분이지만 아기자기하고 예쁜 곳입니다. 다운타운에는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건물도 곳곳에 있고 여름에 캐나다를 만끽하는 축제를 하기도 해서 정말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짧은 기항이어서 제대로 못 돌아봤지만 조만간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예쁜 도시였습니다. 늦지 않게 배로 돌아와서 옵저베이션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일어나 보니까 이미 8일 전에 출발한 시애틀 항구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가든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오믈렛을 아침으로 먹고 하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비행기로 바로 짐을 보내는 포트발렛 서비스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하선할 수 있었어요. 남은 짐만 간단히 챙겨서 하선하는데 승선 때와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바로 진행되더라고요. 저는 배에서 내려서 짐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버를 타고 시애틀 공항으로 갔습니다. 역시 시애틀답게 이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공항에 좀 일찍 도착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 여행을 마무리했어요.
이번 크루즈 여행을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석고리입니다. 배의 벽은 모두 철제 구조라서 자석고리를 준비하시면 젖은 옷을 말리거나 모자 등을 걸어두기도 편해요. 그 밖에도 일정표나 안내문을 벽에 붙여두기에도 좋으니까 넉넉하게 준비해 가세요. 두 번째로 치마인데요. 크루즈는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대부분의 계단이 개방된 구조예요. 짧은 치마를 입으시면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신발입니다. 크루즈가 워낙 크기도 하고 배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순간을 이동할 때 대부분 계단으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배에서는 꼭 편한 신발을 준비하세요. 네 번째로 익스컬전입니다. 크루즈에서 진행하는 익스컬전은 대부분 현지에서도 같은 구성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현지가 더 저렴하니까 크루즈에서 예약을 못 하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기항지에 따라서 조기 마감되는 인기 익스컬전은 반드시 미리 예약을 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카드 지갑입니다. 크루즈에서는 크루즈에서 발급하는 카드로 모든 결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카드 지갑에 크루즈 카드와 신분증 정보만 넣고 다니시면 되는데요. 이걸 준비 못했어도 배에 있는 수베니어 숍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구매하시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섯 번째는 모기 퇴치제입니다. 알래스카 기항지는 모기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정체불명의 날아다니는 벌레가 정말 많아요. 벌레에 취약하신 분들은 꼭 모기 퇴치제를 준비하세요. 일곱 번째는 가습기입니다. 험내는 계속해서 공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서 생각보다 건조하더라고요. 소형 가습기가 있다면 챙겨가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덟 번째는 바닥의 물고기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한정이긴 한데요. 바닥에 카펫을 보시면 물고기가 그려져 있어요. 이 물고기가 향하는 곳이 배의 선두예요. 배에서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는 이 물고기로 선두와 선미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아홉 번째는 손목시계입니다. 크루즈에서는 휴대전화도 사용이 어려워서 거의 안 갖고 다녔는데요. 이럴 때 평소에 손목시계를 안 차시더라도 손목시계를 가져가시거나 워치를 챙겨가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단 시간 변경선을 지나는 구간을 타시면 잊지 말고 제때 시간을 맞추세요. 마지막 10번째는 콘텐츠를 준비해 가시는 겁니다. 스타링크를 사용한 와이파이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긴 한데 알래스카의 날씨가 워낙 변덕스러워서 인터넷 속도가 만족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미리 콘텐츠를 다운로드 해 가시면 좋은데요. 이 모처럼 알래스카의 풍경을 감상하는 데 방해받지 않으시려면 오디오 콘텐츠를 준비해 가시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도 오디오북을 잘 이용하는데요. 이번에도 평소에 보고 싶던 책을 받아가서 잘 활용했습니다. 이상 7박 8일간 시애틀 출도착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수정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주실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알래스카 크루즈를 준비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여행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